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5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경제 뉴스를 시작해 보기 전에 먼저 제 구독자가 이제 100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블로그도 이웃이 한 3,500명쯤 되고 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한 600 후반대 이렇게 계셔서 이 유튜브를 하면 금방 1,000명, 2,000명은 넘길 줄 알았는데 이 유튜브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라서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매일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보는데 어떤 뉴스를 준비할까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반등할까?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은 언제 다시 매수를 하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즌이 지금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가 만 2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 5% 인상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새롭게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으로 시장에 나오시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서울에서는 1.2억, 약 1억 2천만 원을 준비해야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가격 불안정이 오면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는데 오히려 그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또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지난 2020년 여름부터 이렇게 시작된 전세가 상승 랠리에 더해서 미국 연준을 포함해서 한국의 한국은행 그리고 이런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들이 어우러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자 서울 인근인 평촌, 고양, 안산, 안양 이런 일대로 많은 분들이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실수요자로 전환이 되면서 주택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서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의 모 지역, 아주 서울의 인근에 있는 지역은 GTX 계통이라는 호재를 갖고 있으면서 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많이 올랐다가 15억 찍었던 아파트가 12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10억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8억대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집값이 꼭지를 찍고 하락하고 있는 건가? 저는 이제 그런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구체적인 통계를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2008년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던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 요지의 지역들에 굉장히 많은 공급들이 들어오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10년 가까이 횡보한 적도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이제 서울 인근의 공급이 꽤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리기는 좀 쉽지 않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안 떨어지니까 사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면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 전셋값 상승폭이 높아서 경기, 인천, 충북, 대전, 경남, 서울 등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평균 1억 2천만 원 이상 올려줘야 되고 경기권은 8,900만 원, 인천은 7,200만 원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지금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마용성 일대 신축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서울의 구축 아파트들 웬만한 곳을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수를 주저하시는 이유는 일단 본인들이 신축에 살고 있던 그런 삶의 퀄리티를 매수로 전환하게 되면은 좀 낙후된 아파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당장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좀 정비가 완료된 구역에서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시고 어느 정도 자녀들이 학군과 친구들을 형성하면서 그런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좀 상대적으로 급지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 차들은 다 지하로 다니고 아파트 단지는 공원화돼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지역에서 살다가 구축 아파트로 가게 되면
아파트 그런 지상 위로 차들이 다니고 이런 안전하지 않은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꺼려지는 건 있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뭐 그런 거를 다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 아파트를 바라볼 때 이거를 두고 정말 투자의 목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매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형편에 맞춰서 내가 2년 후에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서 5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가신 분이 2년이 흐르면 5억 5천만 원 그대로 돌려받으시고 혹은 뭐 계약갱신 청구를 하시면은 약 2천만 원의 전세금을 더 올려줬다가 그 다음 계약에서 또 2, 3억을 더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돈이라는 거는 아무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말 자체가 물가가 오른다는 거고 물가가 오른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도 오른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침체도 인플레로 인해서 침체도 올 수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은 동반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가지 않으시고 5억 5천만 원의 대출 3억 정도, 3억 원 정도를 더해서 8억 5천만 원짜리 집을 매수하신다고 생각해보면 확률에 베팅한다면 이 8억 5천만 원의 집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습니다.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더 높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집을 샀을 때 8억 5천이 꼭지가 될 수 있냐면요. 너도 나도 아파트를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달려갈 때 그렇게 달려간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니까 그 지역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이 광역 교통망을 자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자리나 뭐 전철이 복선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재성을 그런 호재들을 남발하고 그때 이제 경쟁적으로 먹이를 쫓는 그런 모습처럼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사게 되면 꼭지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지만은 지금같이 주택 매수 심리가 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양도세 완화 기간을 이용해서 팔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6월 1일이 지나면 오를 거다. 근데 그전에는 대선이 지나면 오를 거다. 대선이 지나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오를 거다. 이번에는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이 지나가면 또 오를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오를지는 모릅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겨울부터 봄까지 시장이 얼어붙었다가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피크를 찍고 겨울에 피크를 확 찍다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다시 시장이 식었다가 늦겨울부터 봄까지 죽어 있다가 다시 여름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은 몇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너지가 이제 차오를 만큼 차올라서 정말 매물들이 나오면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내놓는 분들의 심리도 자신이 갖고 있던 주택을 정리하시고 다주택자가 뭐 2개나 3개를 갖고 있던 분들이 하나, 2개를 정리하시고 마지막 본인이 살고 있던 주택을 2년 보유와 2년 거주 혜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면서 정리한 이후에 뭐 강남으로 가겠다, 서초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물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금이라는 건요. 사실은 남한테 빌려주는 보증금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사인 간의 대출 거래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유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전세가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 개발을 할 때는 이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인데 토지는 뭐 그런 대로 있고 노동력은 풍부했죠. 한 집에 뭐, 부부 둘이서 뭐 아이를 4명, 5명, 6명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노동력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외자를 유치에다가 해외에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저축을 장려해서 그렇게 은행으로 적금을 많이 시켜서 그렇게 모아들인 돈을 기업에 주고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투자하게 하고 혹은 뭐 도로, 경부고속도로나 뭐 이런 거를 건설하는데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하게끔 몰아줬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이라는 그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국가 경제 개발을 위한 곳에 쏠릴 수 있도록 정부가 압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준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사금융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뭐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주거나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혹은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하거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 간의 대출을 해야 되는데 서로 뭘 믿고 대출을 해주냐
그러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시 주택 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높은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빌려주는 형태로 거래를 했던 게 전세 계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2개, 3개 나라에밖에 없는 이 전세 제도가 한국에서 정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전세 제도가 상당히 이제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완전히 돌려받는 것 때문에 월세보다는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고도로 국가가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땅이 부족한 나라이고 가뜩이나 서울에 몰려 사는 그런 도시국가적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땅이 부족하니까 땅값은 어차피 오르고 주택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토지나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돈을 번다는 게 어떤 성공 방정식이 되었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로 이제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2년 만기, 4년 만기, 6년 만기 하면서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도 이제 전세금이 계속해서 더 올라오는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면서 마침내 이제 내가 집을 사는데 소비한 돈보다 전세금이 그 집을 넘어서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2년마다 전세를 갱신시키면서 목돈을 계속 넣고 받고 그리고 이 세입자가 나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주고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는 더 높은 전세금을 받았으니까 그 차익을 또 갖고 이게 이제 물가는 오르고 전세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집값은 계속해서 오른다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때 뭐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 이런 경우도 많지만 일단 전세금 자체가 뭐 거의 뭐 5억, 6억, 7억, 8억 이렇게 올라갔고 옛날에는 정말 서울 요지의 주상복합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집어넣어야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그 시절보다 서울 시내, 예를 들어서 마포는 과거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뉴타운이 만들어지고 깔끔하게 정비가 완료된 도심 지역이 되었고 이 지역은 그만큼 더 높은 돈을 내고 살아야 하는 즉 주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동네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전세제도라는 게 생겨난 거는 결국에 4인 간의 금융거래였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본이 부족한 때 은행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4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전세금을 가져왔었다. 이 전세금은 결국에는 세입자가 준 돈으로 집주인만 좋은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계속해서 남한테 목돈을 빌리는 셈이 되거든요. 안 갚아도 돼요. 다음 세입자가 와가지고 그냥 그 더 높은 전세금을 받고 돈을 돌려주면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좋은,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고 집을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의 제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할 때, 물론 집주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전망이 어둡다면 그냥 내가 전세로 좀 싸게 살거나 월세로 살면서 전세를 껴놓고 집을 사는 경우는 어떨까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 집을 사는 게 유리해라는 게 틀리는 시점은 바로 상승기입니다. 왜냐하면 꼭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심리가 얼어붙을 때는 분명히 작년 가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도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거래되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사가지고 2년, 4년, 6년, 8년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면 결국에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도 올라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고 내가 전세를 요즘 같은 경우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뭐 거의 4년을 실질적으로 한번 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한 번만 더 살면 8년 정도가 되는 이 8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전세금보다는 내가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1주택자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시점 아닌가라고 고민해 봅니다. 이 사이에 제가 포기해야 되는 위험성은 청약 1순위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청약 1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제도적 그런 어떤 혜택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혜택인 거거든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군대 2년 동안 뭐 모든 장병들에게 로또를 긁을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지만 뭐 2년의 세월 동안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없는데 굳이 그 로또를 바라보고 군대에 입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뉴스를 보시면서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동네에 방문해서 남편이나 뭐 부인분과 방문하고 자녀를 데리고 가서 날이 춥지 않잖아요. 뭐 물론 좀 오늘부터 더워지긴 했습니다만 는 더 좀 그런 데 가서 커피도 드시고 산책을 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겠구나. 이 동네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출퇴근을 해서 어떤 지하철역을 이용하겠구나. 지하철역까지 도달하는 마을버스는 이런데 마을버스는 어떻구나라고 살펴보시면서 자꾸 이 지역 저 지역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그랬을 때 어떤 순간에 이 지역이 그렇게 생겼잖아라고 딱 떠오를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주택 가격은 이미 파악이 되셨을 거고 그 동네의 전세금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런 수준에 도달하시면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는 주택 그리고 그런 주택을 고를 때 물리지 않을 가격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약간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1주택을 고민하실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다시 한번 100명 이제 세 자릿수에 도달하게 된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